한신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때 유방의 사신이 찾아와 한신에게 항우의 맹렬한 공격으로 형향이 함락 직전이니 즉시 구원하러 오라라는 군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즉시 움직이지 않고 제나라의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임시적으로라도 제나라의 왕으로 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가 많고 변화무쌍하여 번복이 심한 나라입니다. 또한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안정이 필요합니다. 가왕이라도 되어 민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세를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신을 가왕으로 삼아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한신의 이 요청이 단순한 계책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이미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기나 한서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유방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는 사수에서 초나라 대사마 조구와 장수 사마은을 격파했으나 이를 들은 항우가 팽어를 공격하다가 다시 회군하는 등 전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한신은 이미 여기기의 협상을 통해 쉽게 폭속할 수 있었던 제나라를 기습하여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기기가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필요한 전투와 인정물적 자원의 낭비를 불러왔으며 결국 유방이 한신을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방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포위당해 밤낮으로 내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놈은 스스로 가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냐. 그러나 이때 장량이 유방의 발을 슬쩍 밟고 귓속말로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지금 한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를 막을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방은 순간적으로 분노했지만 초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한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태도를 바꾸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제후를 평정했으면 진짜 왕이 되는 것이지 어찌 가왕이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서 유방은 장량을 한신에게 보내 정식으로 제나라 왕으로 책봉했고 즉시 초나라를 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밥을 빌어먹고 다니던 회음의 한신은 당당하게 제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우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장수용저마저 전사하자 한신의 기세에 압도당하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나라는 초나라의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한신이 본격적으로 항우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미 후방을 교란하던 팽월과 함께 초나라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우는 우위 출신의 무섭이라는 인물을 보내어 한신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무섭은 한신을 만나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는 오랫동안 진나라의 압제를 견디며 함께 힘을 모아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이 멸망한 뒤에는 공적을 계산하여 땅을 나누고 각 왕을 봉하여 사졸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왕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다른 이들의 영지를 침략하고 빼앗고 있습니다. 이미 삼진을 평정하고 군대를 이끌고 함곡관을 넘어왔으며 제후들의 군대를 규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하를 독점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니 그의 탐욕이 너무나도 큽니다. 더군다나 한왕은 항왕의 손에 여러 번 포로로 잡힌 적이 있지만 항왕이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왕은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한왕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를 일으켜 그를 돕고 있지만 결국 한왕도 패배하여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군께서 오늘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항왕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왕의 운명이 장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군께서 한왕을 지지하면 한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항왕을 지지하면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만약 항왕이 패망한다면 그 다음날 한왕이 장군의 세력을 빼앗을 것입니다. 장군과 항왕은 예전부터 연고가 있는데 왜 한나라를 돕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과 적대하고 초나라와 연합하여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그중 한나라의 왕이 되어 독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한왕을 도와 초나라를 공격한다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섭은 한신이 자신의 독립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유혹하며 초나라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이에 단호히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왕을 모시던 시절에는 겨우 낭중이라는 낮은 관직에 있었고 맡은 일도 단지 무기를 들고 항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직언을 올렸지만 항왕은 이를 듣지 않았고 계책을 내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왕께서는 나를 상장군으로 삼아 직접 인장을 내려주고 수만 명의 군사를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나를 대우할 때 자신의 옷을 벗어 나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식사까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계책을 실행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신의 이 말에 무섭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고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철은 한신에게 다가와 처음에는 가벼운 말로 관상을 봐주겠다고 접근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며 계책을 제안했습니다. 괴철은 한신에게 천하의 향방이 한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괴철은 먼저 당시의 정세를 설명하며 초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되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나라가 팽성에서 승리한 뒤 연전연승하며 평양까지 진격했지만 한나라의 반격과 지형적 장애로 인해 전진이 막힌 채 3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왕 역시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낙양과 공연에서 초군의 서진을 저지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전투를 벌이며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괴철은 유방이 여러 차례 패배하며
결국 형양과 성고에서 타격을 입고 후퇴했다고 설명하며 지금 한신의 결정이 초안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신이 유방을 도우면 한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항우를 돕는다면 초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며 한신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괴철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과 초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세력으로 남아 천하를 삼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신에게 한과 초의 싸움을 중지시키고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한신이 연과 조를 폭속시키고 한나라와 초나라가 없는 지역을 장악하여 후방을 압박하면 백성들도 한신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철은 한신이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천하를 삼분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라며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고 기회를 놓치면 재앙을 맞이한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한신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괴철의 전략은 한신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항우와 유방을 견제하면서 천하의 주도권을 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항우가 보낸 무섭이 한신을 회유하며 말했던 것과도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괴철이 한신을 설득하고 한신이 고민하는 이 장면은 회음후열전과 사기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괴철의 말을 들은 한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한왕이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배신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며 도덕적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괴철은 강한 어조로 한신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문경지교라 불릴 정도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장이와 진여조차 서로를 배신하고 적으로 돌아선 사실을 상기시키며 인간관계의 더섭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월왕쿠천을 패자로 만들었으나 결국 의심을 받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법녀의 사례를 들며 한신이 유방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괴철은 한때 장이와 진여조차 서로를 배신했는데 하물며 유방과 한신의 관계가 그보다 더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신께서 법녀가 구천에게 한 것만큼 유방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방이 끝까지 한신께 의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라며 한신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이에 한신은 조금 생각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한신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초조해진 괴철은 다시 한번 한신을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결국 괴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방이 제나라를 쉽게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괴철은 한신의 어중간한 태도를 보고 일이 그르쳐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무당이 되었습니다. 유방이 승리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형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세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괴철과 한신의 이 대담은 철저한 밀담이었는데 사마천이 이를 어떻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회음후열전에서도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시황 사망 후 이사와 조고, 호해가 사구에서 벌인 모의와 더불어 사마천이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도 존재합니다. 우선 한신과 괴철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합니다. 한신이 사망한 후 유방은 괴철을 잡아들였고 이때 괴철은 내가 한신에게 반란을 권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느냐가 문제인데 괴철이 결국 죽지 않고 풀려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방이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방이 괴철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상세히 조사했을 것이며 괴철은 이미 자신의 권고를 숨기지 않았던 만큼 대화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공식적으로 괴철이 한신에게 반란을 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직접 그를 석방한 것을 보면 이후 괴철이 대화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우는 팽월과 유방의 협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군량도 부족해졌고 한신의 강력한 세력에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방에게 홍구를 기준으로 서쪽은 한나라의 땅, 동쪽은 초나라의 땅으로 삼아 천하를 양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방도 이를 수락하며 서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이동하던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조언을 받아들여 항우를 배신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팽월과 한신에게도 초나라를 공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신과 팽월은 유방의 요청에도 즉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유방은 단독으로 항우를 공격했으나 고릉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고 이로 인해 한신과 팽월과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조언에 따라 한신과 팽월에게 봉지를 확대해주는 조건을 내걸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한신은 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유방을 도우러 출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방은 한신이 임금에게도 쉽게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경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상황이 급박했던 유방은 팽월과 한신의 영지를 확대해주는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또 항우 휘하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대사마 주운을 회유하였고 수춘을 공격 중이던 영포와 유고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관영이 공격을 감행해 항우가 진연에서 패주하면서 결국 한신과 팽월도 유방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방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해하에서 집결하며 항우의 최후를 결정짓기 위한 최종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해하 전투에서 한신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우의 강력한 돌격에 밀려 후퇴했지만 측면 부대를 활용하여 초군을 측면에서 공격한 뒤 본대를 다시 반격하도록 지휘하여 초나라 군대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패배한 항우는 도주하던 중 오강에서 자결하며 길고 길었던 초안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방은 끝까지 저항하던 노연을 굴복시키며 초안 전쟁의 종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 후 서쪽으로 향하던 유방은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신의 진영으로 달려가 또다시 군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던 한신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군권을 빼앗기자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병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동시에 유방은 한신을 본거지인 제나라에서 초나라 왕으로 이동시키고 도읍을 합의에 두도록 했습니다. 제나라는 폐지된 후 1년 동안 한나라에서 직접 통치하다가 기원전 201년에 다시 부활하여 유방의 서장자인 유비에게 맡겨졌습니다. 숙청은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힘이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방이 한신보다 압도적인 세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야 전투에서 한신은 단독으로 30만 대군을 이끌었으며 이를 절반이나 3분의 1만 인정하더라도 10만 이상의 군세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며 여러 왕을 참살한 한신의 군대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어떻게 한신을 숙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신의 정치력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를 철저히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강등되었을 때 경계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최소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대비를 했어야 했지만 결국 또다시 군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초나라 왕에서도 회음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숙청을 피하려면 군사력 못지않게 정치력이 중요한데 한신은 이 부분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한신을 뒷받침해줄 세력이 거의 없었으며 있더라도 원래 유방 측 인물들이었고 한신 자신의 측근은 괴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방의 신하들과 교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번쾌를 포함한 여러 장수를 싸잡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다른 인물들은 훨씬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유비는 여후에게 한 차례 죽을 위기를 맞이하자 자신의 땅을 여후와 딸 노원 공주에게 헌납하여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소아도 유방이 자신을 의심하자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 의심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이러한 융통성을 발휘한 적이 없으며 오왕 유비처럼 차근차근 반란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신은 정치력 부족과 판단력 결여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기회를 놓쳤고 숙청의 길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한신이 제나라의 군사력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완전히 일방적인 숙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신은 자신이 기반을 다진 제나라에서 고향인 초나라로 왕직이 옮겨졌습니다. 초나라는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결코 제나라에 뒤지지 않는 강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나라는 설해양 사천 동해외계의 5개 군에 걸쳐 89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나라의 73성과 비교해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초나라는 한때 유방이 섬겼던 국가였으며 유방이 항우를 정벌한 명분도 초의제 시해에 대한 폭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한신의 왕직 이동은 단순한 숙청이라기보다는 전봉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방은 한신을 더 큰 영토를 가진 초나라의 왕으로 전봉했을까요? 이는 한신과 그가 몇 년 동안 직접 운용한 군대를 분리시키려는 조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인사 개념으로 보면 좌천성 영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은 여러 차례 유방을 불편하게 만든 전례가 있었고 항우가 패망한 순간 가장 위험한 잠재적 반란 세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신이 이끌던 군대의 장교들은 비록 유방의 수하였다고 하지만 그 군대는 오랫동안 한신이 직접 통솔하며 키워온 부대였습니다. 그런 부대를 계속 한신의 지휘 아래 두는 것은 유방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왕직을 박탈하면 한신이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다른 이성왕들도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신을 직접적인 군사적 기반에서 떼어놓기 위해 초나라로 전봉한 것이 최선의 조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왕국을 옮기는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초나라가 제나라보다 규모가 크고 명예로운 봉지로 보일 수 있지만 한신 입장에서 초나라는 방금까지 싸우던 적국이었습니다. 해야 전투에서 초나라를 철저히 격파하고 그 왕이었던 항우를 죽이는데 기여한 인물이 바로 한신이었으므로 초나라 사람들은 한신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초나라에는 유방과 주요 공신들의 친인척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은 한신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신이 초나라에서 병사의 고변으로 인해 회음으로 강등된 것을 보면 초나라 내부에서도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긴 이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제나라 주변에는 유방이 또 다른 경계 대상으로 삼았던 팽월의 양나라, 한신과 인연이 있는 장이가 다스리는 조나라, 그리고 조왕장호와 친분이 있는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들 세력과 연합하여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유방은 한신을 남쪽으로 강제 이주시켜 비교적 유방과 코드가 맞았고 한신과 인연이 적은 회남왕 영포, 장사왕 오해 등과 이웃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신의 반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를 독립적인 정치군사 세력에서 분리시키려는 유방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신은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강등되었지만 초나라 지역은 그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왕이 되어 과거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신은 과거 자신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던 아낙네들을 찾아가
천금을 하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가 바로 한 끼 밥의 은혜를 천금으로 갚는다는 의미의 일반 천금입니다. 반면 그가 젊은 시절 밥을 빌어 먹었을 때 시혜를 베풀었던 정장에게는 단지 100천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은 소인이다. 덕을 베풀면서도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에서 그만두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씨는 정장이 중간에 자신을 저버린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정장을 창피 주기 위한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자신을 모욕하며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게 했던 그 지역의 불량배도 찾아내어 초나라의 중위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다. 그가 나를 욕보였을 때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를 죽인다 한들 내가 이름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오랫동안 참화공을 이루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말에서 한씨는 과거의 치욕을 참아낸 것이 결국 성공의 발판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직접 실천한 것이며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을 몸소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보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과거를 되새기며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고난을 극복한 결과임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이 정장에게 보인 태도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 다소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했던 정장에게는 겨우 밥값 정도만 주고 대놓고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렸으며 단 몇 번 밥을 준 아낙네들에게는 천금을 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관점에서 보면 한신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식객으로 받아들인 이상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정장이 한신을 내쫓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그 과정도 매우 비열했습니다. 정장이 직접 한신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일을 떠넘긴 채 한신을 모욕적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정작 한신이 집을 찾아왔을 때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팝솥 바닥을 긁어보이며 더 이상 줄 밥이 없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한신에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준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을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했던 사내에게는 오히려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 사내는 최소한 정직하게 자신의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순간적인 오기로 한신을 모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장은 한신을 한때 식객으로 대우하다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비열한 방식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한신이 보기에는 더 비열하고 신의를 저버린 인물로 비쳤을 것입니다. 한신이 천금을 하사한 아낙네들은 단순히 몇 번 밥을 준 것이 아니라 한신이 어려울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의는 한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신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천금을 하사한 것입니다. 결국 한신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당시의 가치관과 신뢰에 대한 그의 철저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은 항우의 몰락 이후에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며 유방의 의심을 샀습니다. 특히 항우의 부하였던 종리말이 의탁해오자 유방의 체포명령을 무시하고 숨겨주었으며 초나라에 부임한 이후 대규모로 군대를 양성하고 지역을 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초나라 지역은 항우의 본거지였으며 그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한신이 이곳에서 과거 항우의 부하들을 포섭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이는 유방에게 반기를 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천후 이기와 연왕 장도가 각각 반란을 일으켜 유방이 직접 이를 진압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기는 항우의 부하 출신이었기에 항우 세력의 재집결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한신이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항우의 거점이었던 초나라에서 징병을 하고 지역을 순행하며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은 유방을 비롯한 한나라 지도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신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미 제나라 사건 등으로 유방의 신뢰를 잃었던 그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신의 행보에 대한 초나라 내부의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원전 201년 음력 12월 한신이 징병한 병사 중 한 명이 유방에게 한신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미 연왕 장도의 반란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던 유방과 한나라 신하들은 한신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신하들과 장수들은 유방에게 군대를 동원해 한신을 즉시 처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바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방은 한신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억지로 군대를 동원할 경우 오히려 큰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참모인 진평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진평은 지금 한신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으며 한신 자신도 자신의 계획이 노출된 것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군대를 동원하는 대신 한신에게 의심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 그를 쉽게 사로잡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인 유방은 남방의 운몽택으로 사냥을 떠난다는 명목으로 제후들을 진연에 소집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단순한 유의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한신을 무력 없이 체포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회음후 열전에 따르면 처음에 한신은 유방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크게 당황하여 한때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괴철의 제안 앞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유방을 찾아가 억울함을 밝히면 자신이 한나라의 공신인 만큼 용서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최종적으로 무력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한신의 주변 인물 중 한 명이 종리말의 목을 가져다 바치면 황제가 용서해 줄 것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한신은 직접 종리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리말은 한신에게 경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황제가 초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를 바치면 나도 죽겠지만 곧 너도 죽을 것이다. 너 같은 자를 어찌 장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신은 종리말의 목을 베어 유방에게 가져갔지만 유방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신이 도착하자마자 그늪 등에 장수들이 달려들어 그를 사로잡고 수레에 태웠습니다. 이때 한신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좋은 사냥개가 삼겨지는구나. 한신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유방은 냉정하게 나라의 반란을 도모했다는 고변이 있었다라고 반박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승상세가에서는 이 장면을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유방이 내가 뭐가 억울하냐 라고 소리쳤다고 전합니다. 다음 날 유방이 낙양에 도착한 후 대사명령을 내려 한신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직후 유방은 한신의 초왕지기를 박탈하고 그의 영지를 유씨 가문의 친척들에게 분봉하라는 전긍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열흘 뒤 한신은 초왕 자리에서 강등되어 회음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신은 다시 한번 군사력도 동원하지 못한 채 거대한 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신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유방과 함께 각 장수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유방은 한신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신은 10만 명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다시 그럼 너는? 이라고 물었고 한신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신의 이 말에 유방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신에게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내게 사로잡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신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비록 많은 군사를 직접 이끌 재능은 부족하시지만 그 군사들을 잘 통솔할 장군들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폐하는 하늘의 도움을 받고 계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신의 말은 겉으로는 유방을 칭송하는 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유방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표현은 실제로 유방이 뛰어난 재능 없이도 운이 좋았다는 식의 조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방이 몇 번이나 자신을 간단히 제압해버린 것에 대한 솔직한 감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대화는 한신이 유방에게 점점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의 운명을 서서히 좁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신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거만한 태도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은 초왕에서 회음으로 강등된 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유방의 신뢰를 잃고 점점 고립되면서도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거록군의 태수로 임명된 진이가 등장했습니다. 진이는 유방이 직접 무척 믿음직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진이를 따로 만나 몰래 반란을 모의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거록은 강병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한신 본인은 내부에서 유방의 세력을 흔들어버리면 일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이에 진이는 한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기원전 197년 8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방은 9월에 진이를 진압하러 떠났지만 한신은 병을 핑계로 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부에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가 가둬둔 죄수 중 한 사람이 탈출하여 여후에게 달아나 이 모든 사실을 밀고해버린 것입니다. 한신의 계획이 여후에게 발각되었지만 한신의 명성이 워낙 높았던 터라 그를 단순히 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후가 계책을 묻자 소하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소하는 이미 진이의 반란이 진압되었다 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한신에게 폐하께서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푸셨으니 병중이더라도 억지로라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초대했습니다. 한신은 이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궁으로 들어가다가 여후가 준비해둔 무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궁에 갇힌 한신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억울함을 참지 못한 채 분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괴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 내가 한난 여인에게 속아 죽게 되다니 이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회음의 시정자배에서 당당히 제왕과 초왕에까지 오른 한신은 자신의 오만과 불만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락궁에서 처형을 당했으며 그의 삼족도 연좌제로 인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한신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권력과 정치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성야소하, 폐하소하, 즉 한신을 출세시킨 것도 소하였고 한신을 몰락시킨 것도 소하였다 라는 말로 요약되며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지는 유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유방은 한신을 최고의 위험분자로 여기면서도 그가 없었다면 자신이 천하를 차지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신의 군사적 재능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애증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국 한신의 생애는
천재적인 전술가이자 누구보다도 강한 군사적 능력을 가졌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던 인물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실제로 한신은 반란을 생각했는가? 입니다. 한신이 실제로 반란을 도모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의 반란 혐의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하며 이는 여호와 한나라 조정이 한신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선 한신이 반란을 계획했다면 그에게는 이미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나라를 평정한 후 왕이 되었을 때 혹은 조나라 정벌 후 군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충분히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왕 시절에는 명성과 군세가 절정에 이르러 항우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으며 쾌철이 천하를 삼분할 것을 제안했고 항우도 한신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단 한 번도 유방을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의 휘하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유방은 한신을 계속 경계했으며 제왕에서 초왕으로 전봉한 것은 그를 자신의 친위 세력과 떨어뜨려 놓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초나라에서 한신은 종리마를 숨겨주고 군사를 양성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이는 당시 반란을 걱정하던 조정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연왕장도와 영천후 이기의 반란이 발생한 시기에 한신이 초나라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면 여후와 태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병법에 능통한 인물이었으며 만약 실제로 한나라를 전복하려 했다면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후와 태자를 습격하려 했다는 혐의만 받았으며 이 방법은 나라를 뒤집을 계획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진이와의 내통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진이가 반란을 일으킨 후 한신이 그와 연계되었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기에서는 한신이 먼저 진이에게 반란을 부추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이가 먼저 반란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더군다나 한신과 진이가 만나 협의했다는 기록조차 엇갈리고 있으며 만약 내통했다면 최소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신이 실제로 반란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당시 여우는 유방이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으며 팽월과 같은 다른 공신들도 차례로 숙청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신 또한 여우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제거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신이 실제로 반란을 도모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한나라 조정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제거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신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점도 그의 몰락을 부추겼지만 당시 한나라의 권력 구도가 그를 용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신의 생애는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과 역경 그리고 비극으로 점철된 한 인간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밥을 빌어먹고 수모를 겪으며 한낱 떠돌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기회를 통해 초안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유방을 도와 항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위조 연제 등 5나라를 평정하며 천하를 뒤흔들었고 한때는 유방과 대등할 정도의 군세를 보유했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고 유방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하지 못한 점이 결국 그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제왕에서 초왕으로 강등되고 반란 혐의로 회음으로 다시 강등된 후 끝내 모반의 누명을 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반란을 계획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그의 몰락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만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일환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신의 삶은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그의 마지막 탄식처럼 필요할 때는 최고의 장수로 추앙받았지만 권력이 안정되자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한 비운의 영웅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용병술의 대가로 그리고 영웅이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한 비극적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승리한 군주는 역사를 만들지만 그 역사의 그림자에는 한신과 같은 비운의 영웅들이 존재했음을 그의 생애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신은 초안 전쟁에서 전설적인 명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적어는 한신이 서하를 건너 위왕을 사로잡고 하열에서 연혈을 제압하며 단 하루 만에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성안군을 참살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고 위엄이 천하에 떨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괴철은 한신에게 용기와 지략이 주인을 놀라게 하면 몸이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덮는 자에게는 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며 한신의 위대한 업적이 오히려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신은 한나라의 대장군으로서 수많은 병사를 지휘하며 화려한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고 그 결과 항우를 무너뜨리고 유방에게 천하통일의 위협을 안겨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공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략적 우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적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회 공격, 배수진, 수궁 등 다양한 전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정형 전투에서 배수진이라는 금기를 전략으로 승화시키고 유수 전투에서는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초나라와 제나라의 연합군을 완벽히 제압하는 등 전투마다 혁신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한신의 영향력은 당대에도 상당하여 제왕이 된 후에는 유방과 항우보다도 더 강력한 군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용저를 참살한 이후에는 항우조차도 한신을 회유하기 위해 직접 사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초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신은 팽성대전에서 한나라가 참패한 이후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겨우 3만 명의 오합지조를 이끌고 군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까지 6개의 나라를 정복하며 2명의 왕을 사로잡았고 1명의 왕을 참살하는 등 탁월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우회 공격, 배수진, 수공, 망치와 모루 전법 등 다양한 전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결국 당시 중국을 지배했던 항우를 패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은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동시대에 그와 대적할 만한 장군은 없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한신이 제나라를 정복하여 제왕이 되었을 당시 그가 이끌던 군세가 유방과 항우의 세력을 능가할 정도로 강성해졌으며 그의 이름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용조를 참살한 이후에는 회유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항우마저도 한신을 달래기 위해 사신을 보낼 정도였으니 당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신의 전략적 가치는 그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철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적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 한 번의 전투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적장을 생포하는 안읍 전투, 진여의 심리를 꿰뚫고 전략적 배수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승리를 거둔 정형 전투, 그리고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초나라와 제나라의 연합군을 완벽히 제압하며 초안 전쟁의 흐름을 바꾼 유수 전투 등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한신이 무너뜨린 6개의 나라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체제가 정비된 중앙 집권형 국가라기보다는 전국시대 열국의 후예들이나 항우의 후원을 받은 군벌 세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원력과 군사력의 질적인 수준은 이후 등장하는 통일왕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신의 군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수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군사들도 처음에는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에 가까웠으며 병력 규모에서도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원정군의 특성상 지속적인 피로가 누적되는 불리함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모든 전략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를 만들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신이라는 인물이 지닌 특유의 개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불량배에게 모욕을 당하며 가랑이 밑을 기어가야 했고 아낙네에게 밥을 빌어먹으며 무능한 사내로 평가받았습니다. 항우의 군대에 몸담았을 때도 특별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유방휘하로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대장군으로 발탁된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놀라운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조직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실질적인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신은 오합지졸을 통솔하며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원정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와 병력 운용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야전 지휘관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자거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나라를 전투 없이 항복시키는 등 외교적 수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업적과 전술적 감각을 고려할 때 한신은 단순히 초안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은 군사적 재능에서는 당대 최고의 장군으로 평가받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허술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는 용병술과 전략에서는 항우를 제외하면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나 정작 정치적 처세나 대인관계에서는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한신은 여러 차례 주군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나라를 정벌한 후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청한 사건이나 초왕으로 전봉된 후 종리마를 숨겨준 행위 등은 유방이 한신을 의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왔을 때 한신은 배신을 결단하지 못했고 유방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끝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한신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유방에게 붙잡혔을 때 치열한 전투나 저항이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저 허술한 대응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의 성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한신은 역모 혐의가 의심될 것을 두려워하며 황급히 종리말의 목을 들고 유방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호위병도 대동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나아간 그는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붙잡혀 형틀에 묶인 채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한신은 한나라의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여 자신의 입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식적인 처세를 거의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번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는 번케가 자신을 예우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서 번케와 같은 반열에 서는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는 한신이 자신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그와 동급으로 평가받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괴철이 한신에게 천하삼분의 계책을 제안하며 하늘이 주는 기회를 잡지 않으면 오히려 허물을 받는다 라고 충고했을 때도 한신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왕 유방이 자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었기에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신이 결국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고 훗날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신은 항상 모든 문제를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을 우선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항우가 보낸 무섭의 회유를 거절한 이유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항우는 나를 형편없이 대했으나 유방은 나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라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판단을 한 한신은
유방이 제나라와 화친을 맺으려 했던 정책을 자기 멋대로 깨버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최측근 참모였던 여기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나라를 화친으로 얻을 수 있었음에도 한신은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정복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유방의 권위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전쟁을 벌여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나라와 초나라가 연합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으며 한신 본인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신이 용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패배했다면 한신 역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컸고 하북 지역이 완전히 평정되면서 항우가 다시 반격의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항우는 팽호를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고 제후들은 다시 유방과 항우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신이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던 점은 유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유방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을 때도 원군을 보내기보다는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제나라의 왕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사를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설령 한신이 직접적으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국면에서 상사의 명령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점은 큰 문제였습니다. 협상을 하려면 적어도 전체적인 정세를 고려한 후에 해야 하는데 한신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유방이 절실하게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유방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애초에 유방이 한신을 필요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신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옹치조차 열후에 봉해졌고 한신보다 공적이 적었던 관영이나 초참 등도 상을 받았으며 제나라를 여기기와 소화가 회유한다고 해서 한신의 공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 차례의 전투가 더 남아 있었기에 한신이 계속 활약할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유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공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필요한 정치적 행동을 감행하여 스스로의 입지를 흔들었고 이는 결국 유방이 한신을 경계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신은 이미 유방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으며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던 만큼 그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살아남을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었던 항우와의 연대를 단순한 개인적 의리 때문에 거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항우의 몰락과 죽음은 물론 자신의 비극적인 최후를 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신이 한나라 소속의 신하로서 유방을 배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가 제나라 왕으로 책봉된 것도 병력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유방이 허락했기 때문이었으며 그를 감시하는 초참 등의 인물들이 항상 곁에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방을 적으로 돌리고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항우 역시 한신이 무작정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항우는 과거 한신을 홀대하여 그를 떠나게 만들었으며 유방이 먼저 관중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관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홍문년에서 유방을 암살하려 했으며 본래 의제가 주도해야 했던 제후 분봉을 독단적으로 단행하고 결국 의제마저 제거한 것이 항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한신이 항우의 제안을 신중하게 거부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전황을 보더라도 유방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으며 한신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우와 연합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신 자신이 항우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설령 항우와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신이 단순히 유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평가한 끝에 항우와 손을 잡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신이 항우의 제안을 거절한 과정과 그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신중하게 고민하며 항우의 회유를 저울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우는 나를 홀대했지만 유방은 나를 잘 대우해줬다 라는 감정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리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한신은 유방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유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강구했다면 혹은 항우의 제안을 신중하게 다루면서 협상력을 발휘했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한신은 자신이 최적의 위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믿음 속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만약 유방이 승리한 후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했다면 혹은 항우와 유방 사이에서 보다 교묘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였다면 그는 토사구팽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그저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설마 폐하가 나를 죽이겠는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결국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불러왔습니다. 한신이 단순히 냉혹하고 인정 없는 인물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괴철이 거듭 반란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과의 의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이 밥을 빌어먹었던 정장을 찾아가 꾸짖으며 도리를 강조했고 폐잔병 신세였던 종리마를 외면하지 않고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한신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나마 의리와 겸손함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좌거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를 다하며 조언을 구한 점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리와 겸손은
한신이 유리한 상황에서만 발휘되었으며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그는 오히려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나라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목숨을 부지하는데 도움을 준 하후영과 소아에게서 치석도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크게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만에 탈영해버렸습니다. 또한 괴철의 조언에 넘어가 여기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방이 마련한 외교적 해결책을 무력으로 뒤엎어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료들에게도 그다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쾌와 관영과 같은 전우들을 두고 내가 저 따위 놈들과 동급이란 말인가? 라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그들을 깔보았고 특히 번쾌를 홀대한 것은 한신의 결정적인 실책 중 하나였습니다. 번쾌는 유방의 최측근이자 여우 집안의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으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초왕 자리를 박탈하고 수도로 데려와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이게 했을 때 번쾌는 그를 왕처럼 깍듯하게 대접하며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오만한 태도로 이를 무시했고 결국 자신을 구원해줄 수도 있었던 유력한 인맥을 스스로 내쳤습니다. 그가 정치적 생존을 고려했다면 번쾌와의 관계만이라도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과거 식객으로 머물렀던 정장을 꾸짖으며 군자는 한번 도움을 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이 의탁했던 종리말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를 죽였습니다. 한신이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괴철이 자신에게 반란을 사주했다고 스스로 불어버렸고 결국 괴철까지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국 한신이 끝까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한신이 끝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유방이 직접 잡으러 왔을 때도 무장하지 않은 채 순순히 포박되었다는 점을 들어 충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력과 처세술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한신이 진정한 충신이었다면 유방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왕 자리를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을 세운 만큼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지만 정작 군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협상의 카드로 이를 활용한 것은 명백한 과오였습니다. 한신은 자신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그 결과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한신의 숙청을 단순히 유방이 공신들을 제거하는 과정 중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방은 이성왕들을 숙청하는 한편 팽월과 같은 공신들까지도 견제하며 필요에 따라 제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유방이 토사구팽의 대표적인 인물로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팽월과 영포 등이 숙청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한신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신의 숙청 과정에서 황제였던 유방뿐만 아니라 소아가 협력했고 여후가 실행했으며 장량 또한 소아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신을 변호하거나 그의 입장을 투둔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는 한신이 단순히 유방의 견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신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팽월이나 영포와 같은 인물들이 제거될 때는 그 과정을 두고 유방을 비판하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한신의 숙청에 대해서는 유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한신이 자초한 실책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 등 4개의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전공을 세웠다면 그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부하로 얻을 기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그런 인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했고 결국 이는 정치적 입지의 취약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유방입니다. 유방은 형식적으로 초나라의 휘하에 있었지만 원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장량, 여기기, 관영 등 유능한 인재들을 차례로 자신의 직속수하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면 한신도 이자거나 괴철을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긴 했지만 유방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한신이 끝내 신뢰할 수 있는 참모와 부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의 정치적 감각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신의 주변에는 그를 보좌할 만한 인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괴철과 이자거 정도가 참모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군을 지휘하는 부장급 인물들은 대부분 유방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들이었습니다. 한신 휘하의 지휘관들 역시 조참, 관영 등 유방과 가까운 인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 해도 절대 합류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방은 한신의 주변에서 그나마 한신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던 인물들까지도 교묘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거는 유방의 지시에 따라 산둥 지역으로 이동하여 둔전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는 유방이 한신이 의지할 만한 인물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신 곁에 남은 사람들은 그를 바로잡아줄 조언자가 아니라 현실 감각 없이 허황된 기대를 부추기는 인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이 나빠서 한신 곁에 유능한 인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다양한 인물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에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도 있고 단순히 아첨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소인배들도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누가 유능한 인재이고 누가 소인배인지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유방은 이 점에서 탁월한 감각을 보였고 소인배를 걸러내고 쓸모있는 인재를 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신은 그러한 판단력을 지니지 못했고 그 결과 소인배들이 그의 주변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 이는 두 사람의 정치적 역량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만들었고 한신이 점점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신의 몰락은 단순히 유방의 견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정치적 감각과 인재 관리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방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유력 인사들에게서 외면받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신이 제후왕의 자리에 오른 과정은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았으며 명분이나 혈통 없이 단순히 전공만으로 제왕과 초왕의 자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신의 무리한 제나라 정벌은 초안 전쟁을 1-2년이나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자신의 공운을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공신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번케와의 일화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스스로를 동료들과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신들과 협력하거나 최소한 인망을 쌓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종리말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어중간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종리말을 숨겨줄 때는 유방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감쌌지만 정작 유방이 종리말을 체포하려 하자 한신은 종리말을 살려두지 않고 그의 목숨을 바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인정을 베푸는 듯하면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신의 행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어중간함입니다. 그는 열렬한 충신이 되지도 못했고 냉철한 모략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제나라 왕위를 요구할 정도로 야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천하삼분지계를 받아들여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과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방의 곁에 머물며 권력을 공고히 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반역을 도모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후영이 그를 받아들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탈영해버렸고 번케가 예를 갖춰 대접했음에도 오만한 태도로 무시했습니다. 종리말을 감싸는 듯 했지만 결국 그를 배신해 죽게 만들었고 쾌철이 자신을 돕고자 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신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그의 본질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렸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항우가 보낸 무섭의 회유를 거절한 이유도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단순히 항우는 나를 홀대했고 유방은 나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는 감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유방이 제나라를 평화적으로 폭속시키려 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참모였던 여기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신은 영웅적인 군사적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사람을 부리는 법을 알지 못했고 처세술의 부재로 인해 점점 주변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영웅과 소인배가 혼재된 듯한 인물상이었으며 그로 인해 역사 속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는 소설 항우와 유방에서 한신의 이중성을 강조하며 착중 괴철이 한신을 두고 무인으로서는 걸출한 재능을 가졌으나 다른 면에서는 백치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신은 군사적 능력만큼은 독보적이었으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던 탓에 결국 몰락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가 그 공로 때문에 끝내 제거당했다는 점에서 그의 삶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이는 유방의 숙적인 항우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항우는 스스로 실권을 쥔 군주였던 반면 한신은 유방의 수하로서 처신을 잘못해 스스로 신세를 망쳤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합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정치적 감각과 처세술에 대해서는 냉정한 비판이 많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신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공을 과시하고 지나치게 재능을 과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사마천은 만약 한신이 도리를 배우고 겸양의 미덕을 갖추었다면 그의 공우는 주공, 소공, 태공과 비견될 것이었으나 천하의 정세가 이미 정해진 후에야 반역을 꾀했으므로 결국 일족이 멸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신이 정치적으로 미숙했으며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나라 개국 공신 중 한 명이었던 진평 또한 한신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폐하의 제장들 중에서 용병술이 한신을 뛰어넘는 인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유방은 용병술은 한신을 따라갈 자가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신이 전장에서 보여준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동시대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자칫 동감을 저술한 사마광은 한신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신이 유방에게 불신을 초래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마광은 한신은 제를 멸망시키고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한나라가 초나라를 추격할 때도 오지 않았다. 당시 고조는 한신을 사로잡을 마음이 있었지만 다만 힘이 부족했을 뿐이다. 천하가 평정된 이후 다시 한신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서술하며 한신이 자초한 행동들이 그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서에서도 한신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습니다. 성종실록에서는 한나라 고조가 천하를 얻은 것은 모두 한신의 힘인데 만약 그가 괴철의 조언을 받아 제나라를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했다면 한고조가 1000명을 받았더라도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라며 유방이 한신을 두려워하고 억눌렀기 때문에
그가 결국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이추는 한신의 반역 혐의가 날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주자가 한신의 반역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여주겸이 편찬한 대사기에서도 한신이 반역하려다 처형되었다고 서술하자 주자가 이는 억울한 누명이라고 하였다며 한신이 억울하게 제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우홍은 한신이 군신의 의리를 저버렸다고 보았고 효종 역시 한고조가 한신을 죽인 것은 후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신의 행보는 현대에 와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됩니다. 이중태는 초안지 강의에서 한신은 배신할 수 있었을 때 충성을 지켰으며 반란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적을 때 모반을 꾀했다 라며 그가 끝까지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신은 영웅시대의 영웅으로서 치욕을 참았으며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그의 일대기는 음미할수록 깊은 감동을 주는 동시에 후세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한신은 군사적 능력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적 감각과 처세술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서에서 한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가 영웅인가 아니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인물인가에 따라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가 한나라의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신은 초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단 3만의 병력으로 시작하여 육국을 평정하며 전장을 누볐고 혁신적인 전략과 전술을 통해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쟁사에 길이 남을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용병술과 군사적 재능은 유방조차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후대에도 전쟁의 귀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인생은 전장에서의 영광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실패와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유방의 신하로서 초안 전쟁에서 절대적인 공을 세웠지만 권력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제대로 다지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기를 받았으나 유방과 신하들에게 의심을 받았고 결국 초항에서 회음으로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주위의 인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한 점이 그의 몰락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한신은 자신이 지닌 거대한 공적과 능력에 걸맞지 않은 처세술을 보였고 필요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 나라를 멋대로 정복하고 왕위를 요구한 1. 종리마를 숨겨주었다가 결국 배신한 1. 유방이 가장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거래를 시도한 1등 그의 정치적 판단은 군사적 재능과는 대조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유방과 주변 인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그의 최후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신의 죽음은 권력의 냉혹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유방과 여후에게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고 결국 계략에 빠져 장락궁에서 차명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후 삼족이 멸족당하며 그의 가문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후대의 역사서에서는 한신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마천은 그를 군사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이지만 처세술이 부족해 몰락한 인물로 평가하였고 사마광과 이중텐 같은 학자들도 그의 비극적인 생애를 조명하며 그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신이 없었다면 유방이 천하를 얻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결국 한신은 군사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적을 남겼지만 정치적으로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몰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통해 천하를 평정했지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권력과 처세술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